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강대영입니다. 오픈 미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어떻게 아메 사업을 만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로 아메의 본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수익 구조,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은 것 중에 10년 후에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설립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만났을 때는 1998년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대학 친구인 아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아메이를 가져왔어요. 그때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름 괜찮은 직장에 있고 또 딱히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들고 온 친구가 좀 이상했고 아메이란 말을 듣는 것조차 불편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렇게 아메이가 왔었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친구조차도 저한테 와서 사업 설명이란 걸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아메이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와서 밥만 먹고 갔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 세대가 겪었던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왔을 때 다들 긴장을 했죠. 제가 처음 회사를 입사했을 때는 공사였거든요. 공사였다가 2000년대 이제 개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절에 처음으로 제가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연구소에 있던 연구원을 현업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혹시 내가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그때가 왔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이렇게 계속 가면 괜찮은 건가? 한참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있던 때 제가 찾았던 자선책이 뭐였냐면 학교를 가서 학위를 마무리하는 거였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연구 실적과 이런 걸 가지고 대학 교수를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배우자의 그런 영향도 많았죠. 집사람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던 상태였고 또 집사람이 그게 우리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박사 과정을 진학을 하게 되고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본의 아니게 아메이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냐면 제 누나를 통해서 아메리카가 찾아오게 됩니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아내가 나한테 더 이상 뭐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웃기죠. 남자로서 충분히 일자 소득을 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메이 누나가 가지고 온 아메이를 듣고 집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한 가지, 와 해방이다,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었죠. 또 다른 면은 어땠냐면 회사에서는 IMF 모임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지금 세대에 계신 젊은 세대는 IMF라면 먼 나라 이야기였지만 제가 그때 3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때 아메리카가 왔을 때 IMF가 왔을 때 그 IMF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쨌든 간에 이 회사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뭘 봤냐면 책 중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 자산을 구축하라. 근데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이 책 자체는 이해를 했죠.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내일이 아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달에 월급을 받는 그런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서 내 스스로 돈을 만든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책은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다들 직장 동료들이 한 게 뭐였냐면 준비하는 게 어떤 게 그런 거였죠. 주식, 부동산을 많이 했죠. 첫째로 저는 주식에 대한 걸 전혀 몰랐고요. 부동산 더 몰랐죠.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마침 중간 퇴직금이 누적되고 있었는데 누진제를 폐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을 하게 되고 그때 퇴직금 일부를 받게 되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옆에 사람이 이거 하면 좋아 저거 하면 좋아 그 말 먹고 들어가죠. 그래서 돈을 넣게 되고 주식시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가가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그런 거죠. 오르면 기분이 좋고
내리면 기분이 나빠서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귀동량으로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아니죠. 그냥 찌라시죠. 예, 그런 일을 갖고 주식을 하다 보면 결국은 반토막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결심합니다.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아니라. 실은 한 게 아니죠. 그냥 기동량으로 들어가서 뭔가 조금 수익을 얻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결국은 빤한 결과였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막연히 느끼지만 생각은, 욕심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들어갔던 결과가 결국은 막연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손해를 보고 또 만만치 않구나 알고 그런 상황에서 아메이가 오게 됩니다. 처음에 아메이는 제 게 아니었고 집사람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아내 혼자 멀리 공부를 하러 보낸 게 아니라 같이 가고 또 그 가기 전에 오디오 파일도 듣고 책도 같이 본 거죠. 그 책과 오디오 파일을 보면서 뭘 느꼈냐.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저와 비슷한 환경, 업무를 했던 분이 또 성공해서 오디오 파일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그분의 테이프를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어쩌면 나도 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바뀌겠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와서 시스템도 배우고요. 그리고 OM 테이프 그리고 책도 읽게 됩니다. 제 스폰서인 누나한테 몇 번만 자료를 받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구매하겠습니다. 사이트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사서 보고 듣고 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회원가입도 직접 매장에 가서 하게 됩니다. 재밌죠. 제가 처음 98년에 아메에 갔고 2001년에 다시 아메에 갔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제가 변한 게 별로 없죠. 그냥 상황이 바뀐 거죠. 나라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맞벌이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바뀌었는데 저는 바뀐 게 없는 거죠. 직장 그대로 있고 그 이식에서 그대로 있었는데 단지 그 오디오 파일, 그러니까 오디오 테이프였죠. 오디오 테이프 그리고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완전히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게 되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저는 회사 생활을 만일에 입사한 그 상태로 계속 갔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 지금 이제 회사를 그만뒀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직 자리에서 밀려나서 그냥 사원으로서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내가 길어야 5년 정도 더 버틸 텐데 그것도 긴 거죠 실은. 대다수는 다 나와 퇴직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뭘 할까 고민을 하지만 제가 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더 큰 두려움이 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암이 시작할 때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거 왜 하냐. 그리고 친구들 모임에 나는 못 간다. 나는 이거 해야 돼. 못 간다 그러면 싫어했어요. 왜 안 오냐.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차츰차츰 그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 중에 내 사업은 성장해 있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친구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넌 잘했다고. 그 기간이 어쩌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제 할 일을 해왔고 그 결과를 만들었을 때 상대방들이 저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이 아미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뭘까? 진짜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일까? 돈을 벌려면, 내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하게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라 좀 줄어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도 바뀌는 거고요. 소비하는 패턴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그걸 잠시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BC는 비포 코로나, AC는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전후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봉쇄 공개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분이 정보죠. 그전에는 정보의 공유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감염자와 확진자와 같이 만난 적이 있거나 인부에 대해서 동선을 파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동선 추적과 차단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게 됐죠. 그게 처음에는 개인정보 침해다 하면서 말은 많았지만 결국 방역, 전체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한 부분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집단 이제 모여 사는 걸 못하게 되죠. 못하다 보니까 바뀌는 게, 그전에는 우리가 집단 문화 속에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정치에 대한 이런 정치에 대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었다면, 혼자 하는 생활이 많아지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 둘씩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당황스럽던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더 할 수 있는 걸 찾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투쟁, 그런 보람 느끼기인데, 인정투쟁 부분 위에 있는 사회적 원투와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라이크에서 혼자만의 보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변하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부유한 삶에서 적정한 삶,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쉐어링, 공유 경제에서 고립 경제. 이게 좀 어쩌면은 진짜 사실이냐 하는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공유 경제는 내가 소유하지 말고 누군가가 어떤 재화를 제공하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나눠 쓰자. 그러면 같은 걸 1인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진 것보다 더 낫지 않냐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게 우려가 많이 되죠. 그래서 내 건 내가 쓰겠다 하는 그 의미의 고립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겠고요.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안정화되면 저것도 좀 바뀔 소리가 많죠. 근데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오기 전에 어떻게든 수익을 많이 늘리자, 어떻게든 투자를 하든 개발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수익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은 나가는 지출 항목에 대한 관리를 더 잘하자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매 패턴이 바뀌는 거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소유였죠. 구매해서 내 거. 근데 지금은 구독이죠. 구독 경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이후에는 구독에 대한 게 많이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 구독 경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경제는 이제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정기적으로 뭔가를 정기 배송을 받든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구독을 하든지, 그리고 렌탈이죠. 특히 정기 배송인 경우에는 물건을 꾸준히, 예를 들면 우리 신문, 옛날에 보면 우유 이런 것들이죠.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 구독인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넷플릭스 같이 돈을 일정 금액을 매달 내면 그 안에 있는 플랫폼에 있는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보는 걸,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독이 렌탈이 있습니다. 렌탈이 정수기나 차나 이렇게 렌탈하는, 그게 다 구독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인데 그 시장이 점점점 커가 있죠. 자료에 보시면 2016년도에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2016년도에 25조 9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하는 게 KT연구소 자료를 보면 40조 1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증가할 걸 예상하죠. 뭐냐면 비대면이 비대면이 되면서 누군가 만나서 뭘 하는 거 불편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데 그것도 매번 주문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죠. 내가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자주 쓰는 것은 자동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구독 구매의 하나의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를 충족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술도 있고, 심지어 그다음 차도, 그러니까 구독 중에 렌탈형인 차도 한 달에 서너 번 바꿔 쓰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와이셔츠, 양발.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면도기가 보이죠. 면도기를 저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편리하다. 어차피 내가 쓰는 거 정기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냥 구독, 매달 와서 정기 배송을 받는 구독형 소비가 낫다는 거죠. 지금 이게 커가는 거. 만일에 내가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또는 지출을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 구독으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줄이고 또는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크게 돈을 버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소비와 생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소비를 하는 사람은 계속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는 사람은 생산을 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죠. 지금 섞여 있죠. 그런데 소비하는 사람이 생산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 개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든지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비와 생산이 혼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물건이 왔다 갈 때는 소비와 생산이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 또는 경제적 좀 더 여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소비에서 소비만 할 게 아니라 생산이라는 영역까지 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뭔가 생산한다.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생산이라는 건 뭔가 돈을 투자하고 공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특히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면서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네트워크 오프라인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가 자산이 되는 시대이 되면서 일반 소비만 하던 사람들이 생산하는 영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생산자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두려워하죠. 그것만 극복한다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해서 소비하면서 생산한 일에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일을 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득수단을 보면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소득수단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왼쪽은 직장인 자영 근로소득이죠. 오른쪽은 사업과 투자입니다. 저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100% 왼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 급여가 나오고요. 출근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줄죠. 그래서 제 시간과 제가 가진 조그만한 능력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승진하면 월급이 당연히 오르지 않습니까? 월급을 올리고 그게 직장인으로서 한계였는데 제 때는 그랬죠. 지금은 다들 그렇지 않죠. 그랬지만 저 소득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도 그만두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만두고 할 게 없으니까. 제 또래의 친구들, 직장 동료를 보면 끝을 압니다. 분명히. 이거 그만두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항상 길을 열어서 오른쪽 영역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란 환경이 쉽지가 않게 만들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정보와 자료도 보고요, 책도 보고요, 강연도 하면서 내 생각을 바꿔서 소득수단을 추가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영역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들인 만큼 임금을 지불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배의 효과를 얻어서 수익을 버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던 사람들, 왼쪽 영역에 있던 분들이 오른쪽 영역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왼쪽 영역에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약간 시도해봤던 게 주식이었거든요.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누군가가 하면 된다는 얘기도 갔는데 결국은 생각했던 그대로 반타작가 나왔죠. 자, 그래서 소득을 비교해 보면 제가 봤던 소득이 근로소득이었어요. 근로소득은 시간과 제 임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자영소득도 투자가 필요하지만 마이너스 시작하죠. 대사서 빌려다가 시작하게 되고요. 근로소득은 다행히 입사하면 어느 정도 기본급이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끝나는 시점이 없는 건 똑같죠. 근데 자영업은 내가 그만두면 처분할 게 너무 많죠.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오른쪽 역에 있는 사람들은 2차 소득, 연금성 소득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자산 소득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큰 투자를 통해서 자산 소득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판권을 가져서 소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쇄소득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죠. 작품을 쓰는 시간,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까지 노력하는 시간, 그 시간대는 소득이 발생이 않죠. 근데 인쇄소득을 만드는 또 하나의 영역이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배우는 과정에서도 소득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익숙해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돕는 과정이 되면 더 수익이 늘어가죠.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네트워크인데 제가 2001년도에 이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봤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인쇄소득이구나. 내가 뭔가 더 추가 소득을 원하고 뭔가를 해야만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을 이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갖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던 지금 A라는 국면에서 B라는 국면으로 전혀 바뀐 저런 다른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게 하나의 희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트워크에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와 생산 영역에서 각각 있다면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 확인하기 구분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은 소비와 생산이 묶여 있죠.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 안에 기회가 들어가죠. 근데 뭐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자료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지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내가 소비와 생산을 같이 하는 거죠. 프로슈머죠. 쓰면서 정보를 만드는 거.
제품을 만드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쓴 경험, 정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런 정보를 만드는 것도 생산이 되는 거죠.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뭔가 손에 잡히는 걸 만들어야 생산이었지만,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인터넷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건, 서비스, 컨텐츠,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PC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듦으로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됐죠. 근데 그런 부분은 누군가의 그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하지만, 이 프로슈머, 쓰면서 정보를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죠. 쓰는 능력만 있으면 되죠. 어떤 능력이요? 내 몸에,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쓰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일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전파하는 생산하는 일을 한다면 거기서 수익을 발생하는 게 프로슈머죠. 그래서 이 안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대표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를 접했을 때 반응이 프로슈머였어요. 프로슈머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었죠. 그런 용어는 그때 배울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나름 인터넷을 가장 90년대 중반에 가장 빨리 쓰고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신 정보를 본다고 했는데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일을 해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가고 이제 진급을 하면 거기서 수익을 더 볼 거라는 생각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전혀 몰랐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프로슈머, 생산과 소비와 생산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메 사업이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이 정말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회를 준다. 기회가 뭐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주진 않거든요. 기회를 그거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직장을 돌이켜보면 그때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저한테 기회는 승진, 어쩌면 줄을 잘 타는 거. 그게 기회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지만 그 기회가 내 인생을 바꾸냐? 그건 아니죠. 내가 잡았던 그 기회가 어느 순간 위에서부터 끊기게 되면 저도 같이 끊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 사업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스스로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한 만큼 나오는 거. 그래서 아메 사업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정합니다. 단 기회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야 되고요.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이라는 그 공백 시간 속에서 어쩌면 그 환경이 제가 이 기회를 볼 수 있게 했다는 게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제 누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왔다는 게 더더군다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메 사업의 장점은 이거죠.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런 한 7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지금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아메 사업은 무자본, 무점포. 저는 무자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왜냐하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제가 투자본을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 투자본을 넣었다가 반을 잊어버렸어요. 정말 아까웠습니다. 많은 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분이 볼 때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할 수 있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본이 안 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무점포. 이 부분은 제 아버지가 이제 점포를, 이제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게 없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필품이라는 거. 저는 생필품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필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나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소비죠. 어차피 생필품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소비에 어떤 소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전달을 통해서 정보를 생산하는 거죠. 그 정보를 생산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제품을 쓰시는 분, 또 열심히 제품을 쓰고 전달하시는 분이 생기면 이 사업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돕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꿈이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제일 즐거울 때가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가 제일 즐겁거든요. 이 일은 처음 해보시면 1차 소득을 만들어 갈 때는, 후원수당을 만들어 갈 때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핀업이라는 게 있고요. 핀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나보다 더 성공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일이라 반드시 돕는 마음이 없다면 일이 쉽지 않은데, 제가 원하는 돕는 일이 또 숨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생 가도 마르지 않는 인쇄소득,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인쇄소득을 만드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상속,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갈 데가 있고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지금도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직장에서 친구처럼 지냈던 내 직장 동료도 만나기 쉽잖아. 왜요? 다들 먹고 살기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너무 바쁜데 몇 년 안 남았어요. 근데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아미는 지고와 그 나이를 막 나고 20대부터 그 연령에 제한 없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죠.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유캔도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하는 이야기죠.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유캔도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이제 회사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아메 회사는 일반적으로 알면 그냥 물건 떼다가 판 회사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를 본 게 언제냐면 1998년이죠. 98년에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출근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아메 매장이 있었어요. 아주 이상했어요. 아침 8시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한 2, 3분만 가면 아메 매장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지나가는데 아침 저희편으로 대바람에 양복 입고 정장을 이렇게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분들이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위에 간판은 아메예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은 저 사람 저렇게 할 일 없나? 아침부터 저 나와서 저러고 그 생각이었거든요. 전혀 몰랐죠. 그런 이제 선입견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 계속 뿌려대는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이거 물건 떼다가 비싸게 파는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가 생산 회사이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던 회사를 알게 되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 다음에 또 자사의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면 아메가 그 회사만큼 품질을 만들지 못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제품이란 유통으로 시키거든요. 또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가 하는 일은 생산, 환경회사, 그리고 유통회사 이런 회사하고 제가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회사하고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 회사를 창립한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 회사는 1959년 미시간주 에이다에서 시작했습니다. 59년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한 6년 지날 때 이제 시작했죠. 처음 시작할 때 생분해성 계제 LOC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품 지금도 있죠. 그 제품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있죠. 친구가 리치 디보스 창업자분과 제 변에 두 분이 시작했죠. 그 두 친구가 동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쉽지가 않죠. 지금까지 그 두 집안이 지금 집안이죠. 집안이라고 표현하고 하시는데 두 집안이 이제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동업이라는 건 제가 많이 보거든요.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도망가고 없더라. 이런 이야기 비일비재하게 듣거든요. 비일비재하게 듣고 그다음 절대 동업하지 마라 이야기 듣는데 거의 70년을 향해 가는 이 회사가 동업으로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일반 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전 세계의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인지 전혀 몰랐죠. 그냥 미제. 저는 이제 아메에 대한 제품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가 제품에 대한 품질력이 받침이 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 제품을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곳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어릴 때 느낌이 뭐냐, 미국 샴푸 같은 경우 어릴 때 써본 경우는 냄새 참 좋다. 이게 미국 냄새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메 제품 접했을 때 우연찮게 아시는 분이 줘서 썼을 때 느낌이 이거 미국 거다. 우리나라 제품 품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이거 좋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메 제품을 접하고 보니까 전 세계로 나가는 제품이고 그리고 나라마다 그 사람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나간다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회사의 마인드를 갖고 만드는 제품이라면 계속 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100여 개국 여기에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국제 사업이나 국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내가 미국에 뭐 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또는 또 달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크기만큼 사업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메이 제품을 쓰는데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아메이 브랜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세제, 제 아버지 세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있으신 분들은 세제, 퐁퐁 파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치약 하나 갖다 줘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죠. 뉴트라이트는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생태계 농법을 쓰죠. 씨앗부터 포장까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씨앗 전쟁은 오래전부터 치러졌죠. 유전자 변형이 이런가 없는 원래 씨앗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그런데 뉴트라이트는 직접 농장을 직접 관리를 하죠. 토양부터 시작해서 수확 시기까지. 그리고 수확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성분이 없어지지 않게 이게 패키징 하는 것까지 다 갖고 있죠. 그런 뉴트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저는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쓴 여성분들, 우리 여성 사업자분하고 같이 있더라도 그 향이 향이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죠. 일반적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향에 좀 민감한 사람이라 일반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분의 사람들이 밀집돼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화장품이 나는데 거기에서 머리가 아프죠. 근데 아티스트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들어가면 그런 게 전혀 없죠.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이제 저는 집사람과 같이 쓰죠. 저는 굉장히 편하죠. 이게 피부 타입만 타지는 화장품이라 남녀 구분이 없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치약, 글리스터 제품, 그리고 청정기, 정수기, 그리고 집에 잘 아시는 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세대를 위한 엠바이 뉴트라이트라고 새롭게 출시가 되죠. 젊은이들이 좀 더 영양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 엠바이 뉴트라이트가 지금 출시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죠. 예. 과자처럼 젊은 사람들이 젤리 타입을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내가 뭐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고민스럽죠. 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쓰고 쓸 수도 있고 뭐 집에 사놓아서 재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진행할 수 있는데 아메이를 제품을 보시면 생활 속의 아메이죠. 주방에 있고요, 거실에 있고요, 욕실에 있고, 화장대에 있고, 그 다음 또 어디가 있죠? 청소하는 도구 또는 빨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제품이죠. 쓰는 제품인데 기본은 뭐냐?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그와 아울러 기본은 사람한테도 무해한 제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제품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청정기인 경우에 하나밖에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브랜드를 보면 청정기 하나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뭐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여러 형태죠. 그런데 아메이는 청정기 하면 가장 좋은 거, 만들 수 있는 기술 내에서 제일 좋은 제품 하나만 만듭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좋은 제품을 쓴다. 그런 철학이죠. 정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면 뭐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기능 조금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전자제품을 보면 우리가 안 쓰는 기능이 많죠. 안 쓰는 기능이 많은데 가격이 올라가요. 쓸 것 같지만 막상 안 쓰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세탁기나 냉장고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선 인터넷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빨래는 집에 와서 내가 빨래통에 세탁기 안에 넣지 않은 이상 빨래를 할 수 없는데 아침에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예약 기능이 기본이 있는데 왜 무선으로 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런 기능이 조금 추가돼서 단가가 많이 올라가죠.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 근데 아메이 제품은 어떤가요?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나 공평하게 쓸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뭘까요? 생활 속에 아메이 제품을 쓴다. 브랜드 체인지해서 제품을 쓰는 거다. 왜 쓰냐고요? 일단은 그 제품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 사람들도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이익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죠. 어차피 써야 하는 제품인데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그 기준을 알아듣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메이 직접 만드는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질 좋은 제품도 유통을 해야 되죠. 원본 제품 있죠. 예, 이렇게 다들 라면도 좋아하시고 많이 좋아하시죠. 제가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보시면은 개밥인 경우에 직접 먹어봤어요. 휴먼 그레이드잖아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먹을만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동물을 집에서 개를 애완동물을 키우진 않는데 혹시나 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등급 사료, 그 원료로 만들었지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먹어봤는데 먹을 만하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아미는 유통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구독경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메이가 단순히 좋은 제품을 그냥 유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9월 달부터 나온 게 아메이 A 클릭 장바구니였습니다.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OSP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그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경제에서 구매를 하는데 아메이 제품을 좀 더 편하게 다달이 내가 정기적으로 쓰는 제품이 있다면 내가 신경 써서 제품을 찾아서 장바구니 담고 결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날짜를 정해두고 내가 필요한 제품을 넣어뒀다. 그 다음 달에 필요 없으면 빼고 다른 걸 넣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배송이 되게 만든 거죠. 근데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제하는 금액에 따라서 회차에 따라서 지급되는 A 클릭 마니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아주 글자가 하나 잘못됐네요. 장바구니 금액인데 장바구 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예, 장바구니 금액입니다. 내가 만든 장바구니 집에 쓰는 제품이 10만 원짜리 담았더니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제품이 그 장바구니가 생겼다 그러면 2에서 5회차까지는 5천 원에 A 클릭 마니가 지급이 되고요. 회차가 늘어날수록 점점 커지죠.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생필품의 기준을 알고 이걸 써야 되는 걸 알려준다면 쓰시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10만 원을 내가 장바구니를 썼는데 5천 원이면 5%거든요. 10만 원을 써서 5%의 캐시백을 해주는 우리 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만 내가 10만 원대 장바구니를 2년을 유지하면 27만 5천의 혜택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뒤쪽에서 수익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노력치가 쌓여서 받는 또 캐시백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또 받는 거죠. 두 개를 이중으로 받는 거죠. 굉장히 할만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뭔가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건강과 그리고 수익까지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세가 전 세계 그 구독 경제 시장이 올해 예상하는 게 600조거든요. 600조.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만 아까 보셨던지 한 40조 정도 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두고 우리가 지나갈 수는 없죠. 그런 시장을 아미도 역시나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 외에 또 어떻게 캐시브 이제 A 클릭 단순히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내가 받는 머니도 있지만 또 유통을 통해서 받는 또 캐시백도 또 있습니다. 유통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그림을 놓고 설명을 하면 Z세대인 경우에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총판이 뭐고 도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좀 난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유통이 왜 생기냐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만든 사람과 쓰는 사람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유통이죠. 만일에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이 없다면 생산자가 있는 곳에 소비자는 일일이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편리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유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이 모아서 하는 사람이 총판이고 그걸 또 좀 더 작게 하는 게 도매 소비가 되고 그 끝단에는 소비자가 편리성을 갖고 접근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분명히 물건이 흐르지만 또 옮겨가면서 또는 왼쪽으로 이제 총판 쪽으로 갈수록 이익을 많이 취하는 구조를 갖게 되어 있죠. 근데 결국은 소비자는 편리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점이 없죠. 그런데 아미는 어떤 유통이냐? 자, 그 전에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보면 보이시죠? 예, 광고가 들어가고 그다음 마트도 있고 뭐 편의 소셜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소셜 마케팅에서 많이 하고 있죠.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 배송하는 거. 밤 10시에 주문했는데 7시 새벽 다음날 아침 7시 되기 전에 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편리성. 자, 이런 유통 구조가 있습니다. 유통이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만든 사람과 쓰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유통이거든요. 그리고 연결해 줬다는 이유로 수익을 창출하죠. 그런데 아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아미는 특별한 유통이죠. 생산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미와 회원 소비자죠. 아미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 소비자가 되셔야 되고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 정보를 흘리는 거죠. 아미 제품은 이렇게 해줬고요. 이런 기준으로 제품을 사야 되고요. 이렇게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정보를 알리면
그 노력을 누구든 유통을 하던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대신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출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그 유통에 대해서 광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회원 소비자가 되고 제품을 쓰기만 해서 될 좋은 점은 100% 만족 보증. 쓰고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이내에 반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쓴 만큼 점수가 쌓이면 캐시백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로서 좋은 건 뭐냐면 100% 만족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을 한다면 물건을 안 팔리면 내가 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죠, 사업적으로는. 사업인데 재고 관리가 된다. 재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나만 소비하고 1대1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 단계로 내려가더라도 그 소비에 따른 나의 인정은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많이 이 정보를 공유하느냐, 그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한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얼만큼 많이 도와주느냐가 이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내가 그 수익을 만들게 되고 그 수익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내용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메 수당에는 후원수당, 코어 보너스, 코어 플러스 초기 인센티브 브론즈 빌더가 있고요. 그다음 코어 플러스 리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처음에 후원수당, 우리 흔히 말하는 1차 보너스죠. 후원수당은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것도 배우는 단계죠. 그래서 스폰서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보시면 각각 내 집에 필요한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강제로 바꿔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의 생필품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제품이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유통되는 건지,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알려드리면 소비가 일어나겠죠. 재밌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 사업은 모르겠지만 제품은 좋아. 기분이 되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제품, 품질이 좋다는 것은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쓰던 제품을 다 똑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만 점을 쓰게 됐어요. 모였다 가정하면 수익을 딱 보시면 먼저 시작한 사람은 스폰서고 여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개한 분 AB가 있지만 다 같이 소비했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보너스를 보시면 전체를 계산해서 나눠 가지면 되겠죠. 나눠 갔는데 스폰서가 여러분보다 보너스가 작아. 왜 작을까요? 아까 보시 유통이잖아요. 얼마만큼 많이 내가 써본 경험을 갖고 전달하느냐는 거죠. 전달한 사람은 스폰서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요. A와 B분은 전달받은 자가 소비를 했거든요. 자가 소비에 대한 노력치에 대한 것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입이 역전이 발생하죠. 먼저 했냐, 늦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많이 노력했냐, 그에 따라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배우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너스가 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3%부터 21%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에서 또 지금 내년 8월까지 하고 있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죠.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3분 정도가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또는 소비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들게 되면 받는 보너스가 14만 4천 정도인데 이 기반으로 키워가는 거죠. 자, 이런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면 아미의 첫 번째 핀인 자, 브론즈 빌더가 되는 거죠. 코어 플러스 초기 인센티브가 되죠. 브론즈 빌더 핀을 정식 핀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고 9월달부터 시행되고 있고 전체 볼륨이 15% 볼륨이고요. 그리고 세 사람의 이 제품을 애용적으로 쓰거나 애용자 집단이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세 사람 정도가 있게 되죠. 그룹이 있게 되면 전체 15%에 대한 보너스를 계산하고 이제 각자 소비한 거 나눠주고 나면 그 보너스에다가 추가로 30% 후원수당의 30%를 더 받으시게 돼요. 언제까지요? 18개월 내에 12번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받는 수당은 보너스는 어떻게 되면 100만 원이 되죠. 내가 이 정도의 볼륨을 가졌는데도 100만 원의 보너스를 계속 받는다. 굉장히 괜찮죠. 지금 예전에 나왔던 88만 원 세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일할 데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부터는 고용이 불안해졌죠. 고용이란 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직이란 말도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비대면으로 처음에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 처음에는 힘들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 적응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프로세서만 절차만 정확하게 정하고 일의 양만 정확하게 할당한다면 오전 근무하는 사람, 오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라
고용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수익은 당연히 줄겠지만 전체적인 고용시장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메를 보시면 내가 쓰는 거 쓰고 누군가한테 좋은 이야기를 했던 노력을 꾸준히 했었더니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본다면 그 어떤 일보다 낫죠. 그리고 생필품을 쓰는 일이니까 지속적으로 나오고 제품 가짓수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겠죠. 회원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제품 가짓수가 늘어난다면 내한테 발생되는 그룹 매출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보너스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1차 보너스는 내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단계라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리더십 보너스를 받는 단계인데 어떤 단계냐면 내 파트너를 가르치는, 내 파트너가 사업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게 복제를 시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시스템을 배웠고 이 시스템을 내 파트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동생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고 동생이 알아들었을 때 동생이 잘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도와드리고 나면 그 동생이 1000만 점 이상이라는 점수가 모이는 그룹을 갖게 되면 그때 후원 수당은 동생과 동생의 소비자분들,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때 나는 여러분은 어떤 걸 받게 되냐면 리더십 보너스 2%를 따로 받게 되죠. 약 96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이게 복제의 단계입니다. 이 수를 늘려가는 거죠. 핀을 가고 성장한다는 건 나를 통해서 이 후원수당 그 이상을 받는 파트너 또는 리더분들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 보너스인 보너스, 그러니까 보시면 코어 플러스 리더 인센티브에 퍼스널 그룹 성장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SF 사파이어, EM인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에메랄드 이상이 되면 그리고 제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쳤는데 그 이하에서 발생하는 노력치에 대한 보너스인 MD 보너스를 따로 받으시게 돼요. 뭐냐면 내가 내 파트너한테 복제시키고 그 파트너가 다른 사람을 복제할 때 돕는 일을 하죠. 그 돕는 일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MD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월간으로 받는 보너스. 이게 보시면 이 사업은 결국은 후원 수당과 MD 보너스를 많이 받는 쪽으로 가시면은 내가 핀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전체 볼륨도 커지고 보너스도 커지는 거죠. 어떤 일이냐면 내 파트너의 성공 없이 내 성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없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임을 열심히 들어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임이 승진을 하면 저는 어떨까요? 느낌이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승진이 자꾸 누락되면 빨리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사업은 뭐예요? 본인이 내 파트너의 성공이 더 즐겁고 그 파트너의 성공의 숫자를 늘려가는 게 이 사업이라면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했죠. 부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업하고 있거든요. 전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달 지속적으로 나오는 2차법, 리더십 보너스, MD 보너스, 그리고 연말 보너스거든요. 제 동서가 있습니다. 저랑 띠동갑이에요. 동서도 지금 이제 40대다 고민을 하죠. 그래서 처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형부, 이번에 추석 때 그런 이야기. 형부는 대단해요. 어때 그 나이가 50대가 돼가지고 회사를 그렇게 그만둘 수 있냐고. 그렇게 생활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딱 한마디, 아메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을 보시면, 자, 마지막 장이네요. 저한테 아메이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몇 번의 일이 있죠. 제가 선택을 받는 기회도 있었고, 제가 그 선택을 차버리는 적도 있었고, 나중에 지나서 알았죠. 그게 저를 찾는 걸 몰랐고, 그때는 마치 꼰대처럼 필요 없어 이런 느낌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원하는 길을 잡았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없어지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받는 기회였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쉽지가 않거든요. 돈만 많다고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해준 아미한테 감사하고요. 또 생각을 바꾸게 해준 아미한테 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저는 뭘 가졌냐면 선택의 힘을 가졌습니다. 선택의 힘. 우리가 선택이죠. 모든 게 선택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블랙홀에 들어가서 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공간인 딸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뭘까? 공간일까? 흘러가는 걸까? 선택일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이다. 그것도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끝내고 갈 미래는 정해져 있죠.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모으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해야 되고요. 생각도 바꿔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의 범위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삶의 균형이 생겼죠. 시간 적자요. 제가 회사를 처음 희망퇴직을 하고 동료들하고 후배들 같이 퇴직한 동료들과 뭘 했냐면, 일반 직장인 퇴직하는 것처럼 산행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서 점점점 오는 사람이 없어지고 한 2~3달에 한 번, 지금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됩니다. 쉽지가 않죠. 제가 같이 퇴직했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반응이냐,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좀 쉬어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면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그만 쉬어도 안 되나 하는 반응이, 느낌이 온답니다. 그 가정으로서 입장이겠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그런 자산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앞서갈 수가 없거든요. 수익이 물가 상승 여러 가지를 따라갈 수 없죠. 그리고 회사 퇴직하고 그 돈을 어딘가에 넣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걸로 끝나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줄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친구의 범위가 달라지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요. 만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흐르는 생각, 정보,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받는 기회, 선택, 삶의 균형, 이 3가지가 저한테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사업을 처음 접하고 이 사업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이 사업을 본다면 충분히 이 사업이 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